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미국에서 아이폰 14 보고 막 돌아왔습니다. 제품 보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좀 너무 급해서 이야기를 다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애플워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런 기사나 콘텐츠 어디선가 나오긴 했을 것 같아요. 뭐 아이폰 14 제자리 걸음, 혁신 멈췄다. 네, 프로세서 재탕 안 나왔다고요? 네, 그러면 정말 다행이긴 한데 어디선가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 부분은 바로 아이폰 14의 프로세서입니다. 앞부분에서 뭐 혁신 뭐 이런 것도 발전 이런 거 얘기를 했지만 이전과는 조금 흐름이 다르죠. 분명 1년 뒤에 나온 다음 세대 제품인데 아이폰 13 프로에 들어간 프로세서를 그대로 씁니다. 물론 아이폰 14 프로에는 새로운 칩을 쓰긴 했지만 주력이 되는 제품에 이전 세대와 뭐 거의 같은 칩을 쓴다는 거는 조금 놀랍기도 하고 사실 이런 경우 처음이거든요. 특히 이 애플은 고성능 프로세서 쓰는 데 있어서 사실 아낌없는 회사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이폰 SE죠. 이 3세대 아이폰 SE에는 아이폰 13에 들어간 거랑 같은 칩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값이 6, 70만 원대잖아요. 사실 이 아이폰 SE에 뭐 A15가 아니라 A14 정도 칩 넣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에다가 A15를 딱 집어넣어서 그 해의 플래그십 제품부터 아이폰 SE까지 다 같은 비슷한 성능을 내도록 했죠. 사실 이거 대단한 일인 거죠. 지금 나오는 그 어떤 안드로이드 폰도 사실 성능으로는 이 아이폰 SE 근처도 오지 못하고 있죠. 그런 애플이 제일 힘을 줘야 되는 주력 제품이 바로 아이폰 14죠. 그런데 이 제품에 이전 칩을 쓴 겁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프로에는 새로운 칩인 A16 바이오닉이 들어갔죠. 근데 사실 이 칩도 아키텍처에 큰 변화가 있진 않은 것 같고요. 뭐 트랜지스터 집적도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실제 성능 향상폭은 10% 정도라고 하는데 칩 뭐 반도체 집적도 이런 거 보면은 그 정도 성능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 10% 정도 성능 향상도 적지 않은 폭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조금 이거 페이스를 조절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두고 또 아이폰 14와 14 프로 사이에 끝나누기 아니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애플이 이유 없이 부품을 결정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원가 절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성능 문제는 그렇게 원가 뭐 이런 걸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원가는 어떻게 보면은 미세 공정을 바꾼 A16 쪽으로 쭉 다 전 제품을 가져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생산 수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애플이 양산을 결정했으면은 이 5나노에서 4나노로 바꾼 이 새 공정에다가 A16으로 다 모든 제품을 맞추는 게 단가 맞추기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이게 공급 문제랑 엮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칩을 다 밀어넣겠다라고 하면은 이미 작년부터 준비를 다 해놨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의 상황은 애플이 프로세서 성능에서 굉장히 여유를 갖고 있다는 데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을 수축을 해봅니다. PC 시절부터 사실 경쟁 구도에 이렇게 넉넉한 여유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뭐 제가 벤치마크 테스트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같은 일을 처리하는 데 대한 평가니까 그 긱벤치 테스트를 보자면은 대략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플래그십 제품들이 쓰는 프로세서들이 뭐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랑 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거죠. 애플도 이번 키노트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뭐 13, 14 정도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15와 견줄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A13이라고 해도 지금 나온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뒤지지 않죠. 물론 이 벤치마크 테스트가 모든 소비자 경험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운영체제 환경이나 앱 개발 최적화 따라서 뭐 특성이 더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모바일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칩에 대한 격차가 있다는 거는 분명하죠. 물론 우리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제 이 차이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의 격차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애플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같은 뼈대로 이 이상의 성능을 내는 M 시리즈 프로세서들 여러 가지 이제 설계해서 내놨었죠. 생산까지 하고 있죠. 뭐 성능을 더 높게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시장에서 지금 딱 보이는 것처럼 성능에서 쫓기지 않을 뿐더러 이 iOS 생태계 내에서도 지금 성능에 대한 이슈는 사실 거의 없죠.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뭐 가족들이 예전에 쓰던 아이폰들을 만져보면은 성능적으로는 지금도 아이폰 XS 이게 A12가 들어간 거죠. 이거 성능에 대한 불만 거의 없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A10이 들어간 아이폰 7도 이것도 쓸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최적화가 잘 안 되는 보급형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조금 더 빠릿빠릿하고 이게 사실 오래 썼는데도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이 성능 격차는 사실 기업한테는 큰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제품마다 좀 다른데 일단 아이폰 14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일단 애플은 이번에 카메라 쪽에 조금 더 공을 들인 것 같죠.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센서의 크기도 꽤 많이 커졌고요.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뭐 아이폰 14 프로처럼 뭐 화소가 확 늘어나진 않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센서 크기, 판형이라고 보거든요. 이 카메라의 화질을 높이는 첫 번째는 저는 센서 크기, 이 판형을 모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소가 늘어나면은 모바일에선 특히 이 작은 센서에서는 노이즈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화질을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이미지 프로세서가 잘 처리하느냐가 성능을, 사진의 화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의 고화소는 그렇게 저는 뭐 그렇게 반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판형과 렌즈에 대해서 또 개선이, 하드웨어적인 개선이 있다는 게 일단 이 신제품에 대한 의미인 거죠.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는 카메라 진짜 대대적으로 바꿨죠. 4800만 화소를 드디어 이제 썼는데요. 이게 사실상 1200만 화소의 특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이 화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사실상 이전에 4800만 화소 때 센서를 썼던 스마트폰도 비슷하게 했던 거예요. 쿼드 픽셀 센서라고 하는데 기존의 픽셀을 4개로 가로 세로 쪼개서 픽셀 4개가 한 조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밝은 데이터들을, 빛 정보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카메라 모듈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던 거는 사실상 이 프로세서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카메라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 성능에 대한 투자는 줄이는 거냐? 아니요, 이미 애플은 더 빠른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는 온갖 방법 갖고 있죠. 뭐 M1, M2, 그리고 M1 프로, 맥스, 울트라 이런 것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코어 조합을 모듈형으로 해서 아주 자유롭게 원하는 뭐 CPU 형태, 그리고 GPU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칩 자체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더 큰 다이는 기업들이 적용하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칩이 커져도 애플은 그에 대해서 뭐 핀이 늘어나거나 메인보드 크기가 조정이 돼도 전혀 부담이 없죠. 그냥 내부에서 다 만드니까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저는 살짝 실험을 하나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끊이지 않는 고민 중에 하나는 같은 세대 기기 간에 차별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애플은 성능을 짜게 쓰지는 않아요. 이 기기는 앱 생태계가 돌아가는 토대거든요. 앱 개발자들이 더 성능을 팍팍 써서 더 좋은 앱을 만드는 게 애플 생태계에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다른 플랫폼보다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앱이 훨씬 더 멋있게 잘 높은 성능으로 잘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생태계가 탄탄해지는 거지, 뭐 제품을 뭐 목에 진짜 턱까지 깔딱깔딱 차게 성능을 내서 경험을 뭐 오랫동안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치는 게 그게 수익이 되진 않는 거죠. 길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SE에도 새 칩이 들어가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투자죠. 새로운 기능들, 또 새로운 API 같은 것들을 하드웨어로 반영해 놓는 게 이 애플 개발 생태계의 이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또 사실은 일반 제품과 프로 제품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애플 실험하고 있죠. 일단 카메라로 벌려놓긴 했는데 성능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똑같은 A15 바이오닉 칩이라고 해도 일반 모델에는 GPU가 4개, 그리고 프로 모델에는 GPU 5개짜리 제품이 들어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그래픽 같은 걸로 성능 차이를 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 아이패드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 사이의 성능을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그래서 같은 칩을 쓰기도 했다가 뭐 다른 거 썼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프로를 만들면서 아예 뭐 다른 칩으로 차이를 두기도 했고, 지금 뭐 M1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아이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를 두는 여유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은 4나노 공정 처음으로 도입했죠. 4나노 공정, 미세 공정을 바꾸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거기서 새로운 설계가 잘 나올지, 또 수율이 잘 나올지, 그리고 새로운 미세 공정으로 만들었을 때 발열이라든지 그런 특성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애플로서도 이제 4나노는 처음 들어가는 거고요. 요즘에 뭐 반도체 생산, 뭐 수율 문제 말이 많죠. 특히 이제 수율에 대한 부담이 뭐 사실 저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긴 하는데, 새 공정이 지금 수요에 비해서 새 공정이 아직 그 수요를 맞추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완전히 바꾼 설계보다는 기존에 있던 설계, 그리고 조금 더 트랜지스터를 많이 넣어서 성능을 높이고 비슷한 설계로 새 칩을 찍어 보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완전히 확보를 한 다음에 이 수율을 높여서 내년에 나온 새 제품에 대해서는 좀 아마 그 설계, 기본 아키텍처 설계 같은 부분도 조금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미세 공정의 변화도 이런 칩에 대한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가지만, 제 생각에 아이폰 14랑 아이폰 14 프로 성능은 블라인드로 구분할 수 있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미세 공정을 다져놓고 내년에 이 공정을 기반으로 프로세서 성능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성능보다는 저는 이 4나노 공정에 대해서 발열이랑 그에 따른 이제 배터리, 얼마나 배터리가 더 오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하나 살짝 걸리는 거는 이번에 아이폰 14 플러스를 발표할 때 아이폰 중에서 배터리 가장 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제품보다 어떻게 보면은 뭐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 들어간 큰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간 아이폰 14 플러스가 배터리가 제일 오래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이거는 실제 제품 나와봐야지 알 수 있겠죠. 사실 지금의 모바일 프로세서들은 성능이 뭐 넘친다고 봅니다. 모바일 게임들도 성능 때문에 애먹는 경우 거의 없죠. 오히려 더 높은 최고 성능을 내는 것보다는 열을 덜 내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덜 쓰고 오랫동안 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애플은 묘하게도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해내고 있죠. 그게 저는 뭐 삼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번 아이폰 14 그리고 14 프로는 뭐 성능을 걱정하지 않고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4 프로는 전 지금도 막 자다가 생각이 날 정도로 그 경험들이 너무 좋았고요.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아는 거지만 사실 거기에 그게 있다는 건 알지만 굉장히 이거 하나로도 아이폰을 쓰는데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출시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4도 좋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아이폰 13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 거죠. 이 제품의 혁신은 또 새로운 경험은 꼭 성능으로만 만들어지는 거는 아닐 겁니다. 이번 아이폰 14는 그 방향성에 성능에 좀 여유가 생긴 애플이 약간은 다른 관점으로 제품을 좀 상품성을 고도화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능만으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긴 하지만 제품 기획하고 설계하고 만드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겠다라는 게 이번 제품들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